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피습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 테러 협박글이 올라오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이시카 와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작업 중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군에 암살당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을 의심하고 있어 이란이 가자지구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국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흉기 피습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오늘로 사흘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면회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는데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병상 정치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이틀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다만 내경정맥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로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며 면회는 당분간 받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 대표의 24일간의 단식이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되어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합니다.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 회복에 전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병원을 찾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고 민주당 지도부들도 당장 면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대표 공백에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대행 체제보다는 이 대표가 병실에서 당무를 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아있는 공천관리위원 인선과 선거제 개편 등은 이 대표와의 소통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하고 조만간 소통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시기 등은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별도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수사 상황과 가짜뉴스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이 남성은 범행 하루 전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 하루 전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길목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남성이 보입니다. 이 대표를 피습했던 6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범행 하루 전 이미 이 대표 주변을 서성인 겁니다. 김 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개조했습니다. 길이 18cm 등산용 칼의 손잡이 부분을 빼내고 A4 용지로 나를 감쌌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혼자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압수하셨나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70명대로 늘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동일본 대지진과 한신 대지진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재해 지역에는 생필품이 부족하고 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붕괴된 집에서 꺼낸 배우자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한 남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73명, 부상자는 3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몰자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오늘 오후로 일본 정부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地震の発生から40時間以上が経過いたしました。時間との戦いであり、これまさに今正念場であると。異常を待っておられる方がまだ多数。 간간히 구조 소식이 들리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15명에 구조 요청은 130건에 달합니다. こうした中、珠洲市では3日、倒壊した住宅に取り残されていた80代の男性が警察や消防などによって救助されました。 도로가 끊어져 버려 지역민들의 생필품 보급도 문제입니다. 마트를 찾아가도 대기줄이 너무 길고 수도꼭지는 아무리 올려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해서 마트에 갔는데 물건도 다 팔리고 줄도 길어서 30-40분 줄을 섰고요. 물이 안 나오니까 샤워는 물론이고 볼일 보는 것도.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구조와 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어젯밤 일본 도쿄 전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승객 4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전철 안에서 흰옷을 입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중상을 입고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흉기 난동에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차 중인 야마노테선 전철 안에서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범인은 20대 여성으로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멈춰선 전철은 자정이 넘어서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나 1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테러로 의심하고 있어 전쟁 개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란의 한 추모공원에 시신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구급차는 부상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이란에서 국민적 추앙을 받았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식에서 10분 간격을 두고 2차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03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국면 속에 반이스라엘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밀집했던 탓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란은 의문의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در این جنایت و جنایت‌هایی که مرتکب شدید هزینه‌ای خواهید داد که سخت پشیمان کننده خواهد بود. 유엔도 즉각 성명을 내고 테러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s the attack today on a memorial ceremony in Kerman City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hich reportedly killed more than 100 people and injured many more. 이번 폭발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인사가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란과 함께 반이스라엘 연대를 이루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024년도 정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 보고와는 달리 올해 업무 보고는 주제별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경찰은 한 비대위원장의 신변 보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드 파더스가 인터넷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명예훼손인지 대법원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2일 밤 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테러를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살인을 예고한 글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혐오의 정치가 정치 테러로 이어지는 건지 모방범죄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사령탑에 오른 뒤 오늘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밤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해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고 글을 게재한 40대 남성 A씨가 어제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실에 화가 나 글을 썼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글 10여 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표를 향한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규탄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일탈행위가 있는 것까지도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 테러 예고, 살인 예고하는 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추적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러와 모방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테러라든가 아니면 사회성이 큰 범죄는 바로 모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큰 겁니다. 경찰은 주요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서둘러 구성하기로 한 만큼 오늘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는 평소보다 2배 수준의 경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자, 이런 정치인의 피습,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대책도 그동안 숱하게 논의돼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직후 국회에서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줄곧 있었지만 논란만 낳고 흐지부지 됐는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최돈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선거 유세 중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듬해 국회에선 정치인에 대한 공적 경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여야 모두 요인경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당인의 경우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돼 공식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경찰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상과 범위를 늘리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치나 뭐 여러 행태에서 봤을 때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경호 확대 논의는 논란만 나왔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담 직전에도 한시법이고 또 우리 야당에서 우려하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한다 하는데 이 법 조항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2015년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때도 대책 대신 정쟁만 부각됐습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경호 대상과 범위, 기간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고 관련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그 수당 문제가 또 문제가 됐었고 100일 동안 이렇게 특별 또 경호팀을 꾸린다. 그렇게 보면 역시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경호 강화가 자칫 집회와 시위 같은 기본권과 인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린 한 남성의 거동이 수상해 세관원이 확인해봤습니다. 바지 안에선 생리대가 나왔는데 그 속에 필로폰을 숨겼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한 필리핀 남성이 바지 속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입니다. 세관이 남성에게 직접 생리대를 열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주저주저하던 남성이 생리대 속에서 꺼낸 물건은 다름 아닌 200g의 필로폰입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을 추적해 검찰은 공범이 더 있다는 걸 확인하고 모두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이들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9번에 걸쳐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필로폰은 1.75kg,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태국에서 들여온 0.6kg은 서울로, 필리핀에서 들여온 1.15kg은 대부분 부산과 김해로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은 필로폰과 소금을 1:9 비율로 섞은 다음 소금인 양 3관을 속이려 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편의점 옆 골목에서 버젓이 마약을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태국에서 마약을 보낸 남성을 비롯해 9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산간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어진 집이라 불길은 더 쉽게 번졌는데요. 이 화재로 거동이 불편했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부부는 난방비를 아껴보려고 보일러는 끄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지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농촌주택 한 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반대편에서 소방관이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피며 진압에 나섭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거센 불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어진 탓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래 집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에 탔는데 결국 안에 있던 노부부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0대 남편은 거동이 불편했고 60대 아내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가 늘 찾아와 음식과 약을 주고 갔는데 참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편히 걸 때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항상 방 안에 누워있는 편이었고. 불탄 잔해에서는 온수매트와 전기장판, 휴대용 가스버너 등이 발견됐습니다. 난방비를 아껴보려고 보일러는 켜지 않은 채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지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탄 흔적에서 전기장판하고 온수매트하고 이불이 막 켜켜이 그렇게 사용을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기 위해 감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주거지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쪽방촌이죠. 그런데 이 쪽방촌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쪽방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나요? 부엌, 화장실도 없는 한평 남짓한 공간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방 한쪽에 이불이 깔려 있고 구석엔 텔레비전이 놓여 있습니다. 창문도 하나 없고 화장실과 부엌은 10명이 공용으로 써야 합니다. 창문 환기가 안 되고요. 무슨 환기가 열어놓으면 더 덥죠. 누워놓고 모기 때문에 또 항상 열어놓을 수도 없고. 이 방은 넓이가 한 평도 되지 않지만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너비는 2팔을 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데요. 키가 180cm인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우려면 벽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하지만 이 쪽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인근의 비슷한 쪽방과 달리 서울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쪽방 주거 개선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하루 한 끼 식사 쿠폰은 물론 생필품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비 받고 나면은 집세 주고 핸드폰비 나가고 30만 원 정도 남는데 부식비도 반찬도 사다 먹어야 되니까 완전 쪼다리는 거지. 서울시는 예산이 한정적이고 쪽방 대상을 늘렸다가 불법 개조된 쪽방이 늘어날 수 있어 10년째 새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약 주거계층 지원 취지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절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 상태나 건강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좀 만들어야. 쪽방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거나 쪽방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대표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 오부 요인 등을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도 민생을 위해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참석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별도의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에 반대하며 피해자의 편에서 행동하겠다고 재차 밝힌 한 위원장은 올해는 동료 시민의 삶을 바꿀 중요한 선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으로, 정의당은 대통령실의 쌍특검 거부권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고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도 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최근 북한의 여러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하는 모습을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국정원은 10살에 불과한 주애를 북한의 후계자로 보기 성급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적극적인 행보로 존재감이 커지자 북한의 유력한 후계자라는 분석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레드카펫에 입장하며 아버지를 앞서 걸어갑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김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주애에게 뽀뽀를 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ICBM 발사 훈련에 참여한 부대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옆에는 딸 주애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새해에도 김주애의 공개 행보가 이어지며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처음으로 북한의 유력한 후계자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주애의 공개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분석했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 회의에 출석해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일축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후계 구도 속에서 특히 백두혈통 4세대로 앞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간다는 것을 대내외에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 북한이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검증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로 낙점받았다고 보긴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새해 첫 공식 브리핑에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이란에서의 폭발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핵 대비를 포함해 미국 관계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초강경 노선에도 미 국무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ould still welcome dialogue with North Korea because we think ultimately dialogue would be the most preferred route to achieve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지속적인 정책에도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지 못했다며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과 관련해 미국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배후로 무게를 두는 이스라엘도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정보도 없다며 이스라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Israel was involved in this explosion. We just do not have any information to believe that that's the case.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북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과 관련해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사람도 많이 찾고 젊음이 넘치는 줄 알았던 부산이 알고 보니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이었습니다. 부산 등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인구 소멸 문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구례군 당촌마을 주민들이 MBN 출연진을 반기며 나이를 알려줍니다. 90, 80 너희 87 지난달 전남 구례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보다 18%포인트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고령자 비율 상위권인 지자체 가운데 구례군은 하위권에 불과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기준으로 상위 20개 지자체를 살펴보니 1위는 44.7%를 기록한 경북 의성군으로 구례군은 19위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 33.2%에서 2022년 51.5%로 증가해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자체 중에선 부산이 가장 빨랐고 울산과 대구, 강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지역 거점 도시조차 농촌 지역처럼 이촌 향도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고령화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속화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직 후에도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시작됐습니다만 입학생 수가 40만 명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60만 명 정도였는데 10여 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갈수록 비어가는 학교에 교대 기피 현상도 뚜렷해지면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00명 남짓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0년 만에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학년당 학급은 한두 개에 그칩니다. 인근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해 17명뿐인 교사가 한 반의 학생 수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저출생 여파로 전교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한 곳입니다. 서울 관내 취학 예정 아동 수는 서초구가 한 학교당 146명인 반면 중구는 57명으로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른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초등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5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처음 5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취약 통지서를 받아든 아동은 약 41만 3천 명. 해외 이전이나 건강상 이유로 이중 90% 정도가 입학하는 걸 감안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0만 명대 중후반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교대 기피 현상도 저출생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입 수시 결과 전국 13개 교대 초등교육과 미충원 인원은 750명으로 지난해 507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저출산 여파까지 겹쳐서 어떤 그 미래 비전 자체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내 늘봄 학교를 비롯한 교육 돌봄 사업을 확충해 학령 인구를 확보하고 교사 처우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트와이스가 새 앨범을 내고 새해 활동에 시동을 겁니다. 다음 달 23일 미니 13집 앨범 With You를 발매한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번 앨범은 트와이스 전 멤버가 함께 활동해 더 특별한데 지난해 3월에 발표한 미니 12집 Ready to Be 이후 약 1년 만에 완전체입니다. 컴백에 앞서 어제 무드 필름도 공개됐는데요. 찬란한 청춘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를 향한 마음이라는 앨범 컨셉처럼 완전체로 모인 멤버들. 푸른 숲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와이스는 새 앨범 활동뿐만이 아니라 올 한해 7만 5천석 규모의 닛산 스타디움 공연을 포함해 초대형 월드 투어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네요. 지난 연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방문한 부산 깡통시장의 어묵집이 최근 이재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들의 요청에 회장님 서 계시던 자리, 쓸어 담던 자리를 표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인증샷을 찍고 떠나는 손님들이 정말 많다고요. 앞서 업체는 매출이 5배 이상 올랐다며 가족의 휴대전화도 삼성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떡볶이를 먹고 어묵 국물까지 리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여기에 잘생겼다는 말에 웃으며 검지를 입에 대고 쉿하는 모습이 이슈가 되며 패러디물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오후 후쿠오카현 JR 고쿠라역 인근 먹자 골목인 토리마치 쇼쿠도가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됐지만 불씨가 인접 건물로 순식간에 옮겨붙으며 진화 작업에만 약 4시간이 넘게 소요됐고 진화 뒤에도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화재는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부터 강진과 항공기 충돌 등 규모가 큰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에 누리꾼들의 걱정이 높아질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이 제출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태영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자구 노력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7일 만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순의 나이로 최고 경영자 자리에 복귀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참석해 채권단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자구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영과 채권단은 우발 채무 규모를 놓고서 처음부터 엇갈렸습니다. 윤세영 회장은 우발 채무 규모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은 9조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영의 자구 노력과 계획안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지배적이었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과 골프장인 블루원 지분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고 SBS 지주인 TY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구 노력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워크아웃의 대전제는 대주주의 충분한 자구 노력인 만큼 태영 측이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채권단의 원만한 협조와 시장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지 매우 우려됩니다. SBS 지분 매각에 대해선 채권단과 태영 모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채권단 내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 추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SBS 매각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당연히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법적 제약이 많은 사안입니다. 산업은행은 법정 관리는 최대한 피하겠다면서도 11일 워크아웃 첫 회의 전에 태영이 충분한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 채권단 설명회장에는 태영건설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이 직접 나서 워크아웃을 승인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 회장은 또 4대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직접 개별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반응은 냉랭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이 위기를 겪자 구순의 나이에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실무자들과 함께 직접 채권단 설명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노욕이라는 비판에도 이대로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직접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금의 사태가 경영진의 실책이자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면서 채권단의 지원을 호소할 때는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회장님은 좀 절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도 눈물을 보였다고 이렇게. 약간 울먹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이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 모습으로 이 제안으로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이 직접 4대 금융지주 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전에 개별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일정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금융지주 회장이 실무자에게 봐주기식 지시를 내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상파 방송사를 거느린 태영 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 일단 만남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직접 읍소한다고 해도 400여 개 채권단의 75%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산업은행이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다 중순위나 후순위 채권을 가진 보험과 증권사 등 비은행 채권단 역시 온정주의로 워크아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라면이든 음료수든 대용량 박스로 사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살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과일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도매시장까지 찾아가 무겁게 과일 박스를 사들고 왔는데 이 표시된 무게보다 덜 나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강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앞둔 천혜향 3kg 상자입니다. 박스를 뺀 과일만 3kg이 들어있어야 하지만 무게를 재보니 2.8kg밖에 안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혜향 한 알이 0.2kg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 박스엔 사실상 한 알 정도가 빠진 셈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가락시장에서만 이 같은 중량 미달 신고가 580건이 접수됐습니다. 시장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광주 서부도매시장에 도착한 3kg 레드향 상자도 알맹이는 2.5kg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이 건봤을 때 항의하거든요. 정량이. 그렇다고 생산지로 반품시킬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중간도매상은 일단 과일이 경매장까지 왔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경매에 붙여야만 합니다. 신선식품인 과일을 도매상들이 함부로 반품시키지 못하게끔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 때문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주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라 중량이 부족하건 어쩌건 스타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을 하는 거죠. 이런 일명 과일 빼먹기를 경매장에 도착하기 전 사전 단속할 수 있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뿐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협조 안 하는 분들이 개중에 또 있다 보니까. 양심적인 상인들이 부족한 과일을 다시 채워 넣지 않는 한 피해는 결국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겠다고 박스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7월에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오늘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그동안 무럭무럭 자란 판다들은 이제 높은 곳에 기어오르며 재롱을 피우고 있다는데요. 귀여운 아기 판다들을 정혜린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바깥나들이에 나선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호기심 많은 판다답게 흙과 바위, 풀냄새를 맡으며 탐색에 나섭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180g, 140g에 불과했던 아기 판다들은 생후 6개월이 되면서 모두 11kg을 돌파했는데요. 이른바 폭풍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덩치가 훌쩍 커진 아기 판다는 홀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무 계단을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쌍둥이답게 서로 똑 닮은 판다 자매는 색깔과 무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니 루이바오는 등무늬가 V자 형태를 띠면서 색깔이 더 진하고, 동생 후이바오는 색깔이 더 밝고 등무늬가 U자 형태입니다. 엄마 아이바오는 애정을 듬뿍 담아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 자매를 보살핍니다. 둘이서 의지하고 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이를 안정적으로 잘 먹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쌍둥이 판다들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관람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기 판다 앞으로 또 올 거예요. 기대돼요. 후보처럼 귀여운 애들을 2명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6개월 동안 무럭무럭 자란 쌍둥이 판다들은 오늘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호주 전역을 떠다니는 보트 한 척이 화제입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 가는 곳마다 환영 인파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호주 한 항구의 모습을 드러낸 슈퍼스타의 정체 만나봅니다. 호주 남부 호바트의 한 부둣가. 항해를 마친 요트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합니다. 올리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데 올리가 누굴까요? 갑판 위에 나타난 고양이 선원, 바로 이 배의 마스코트 올리입니다. 선장은 지난 5년간 올리와 함께 호주 전역은 물론 뉴질랜드까지 항해했다고 하는데요. 오랜 바다 생활에 이골이 났을 법도 한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털에 윤기마저 흐르는 것 같죠. 선물까지 건네며 환호하는 팬들에게 시크한 눈길만을 건네는 올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원 없이 바다 위를 누비길 바랍니다. 얼마 전 중국 상해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 펭귄들의 모습 전해드렸었죠. 조금 앞서 태어난 아기 범고래는 이미 어미와 함께 첫 공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척하면 척인 모녀 듀오의 데뷔 현장입니다. 상하이의 하이창 해양공원, 범고래 한 쌍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덩치가 더 큰 쪽이 어미 쿠키고요. 함께 헤엄치는 건 여기서 태어난 딸 코디입니다.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죠? 모녀 간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코디는 상하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범고래라는데요. 이날은 엄마와 함께 관람객들 앞에 처음으로 공연을 선보인 날이었습니다. 7살 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는 범고래, 사육사들과도 즐겁게 물장구를 치는데요. 그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어미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서식지가 줄고 개체수가 급감하며 멸종 위기에 놓인 마운틴 고릴라.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 그 수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렵사리 찾아낸 고릴라들의 서식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밀림을 헤치며 뭔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이들이 찾는 건 다름 아닌 마운틴 고릴라입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고릴라 서식지. 핫! 아기 고릴라도 있는데요. 조심조심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사실 르완다의 마운틴 고릴라들은 과도한 밀렵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왔는데요. 고릴라 밀렵을 금지하고 보호한 지 20여 년 만에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자연은 이렇게 인간과 공생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해 금연 결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금연은 3일차 때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이때 10명 중 7명이 금연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2024년 나흘째 되는 날인데 무사히 잘 넘기고 계신가요? 금연 실패 고비를 넘기는 효과적인 방법 최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42살 이정현 씨는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금연을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며칠간 끊었다가도 주변의 흡연자들을 보고 또다시 담배에 손을 댄 겁니다. 피부도 거칠어지는 등 건강이 나빠지고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올해도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조카들을 위해서 좀
네, 이번엔 진짜로 끊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씨처럼 금연을 결심하는 이들을 위해 각 구청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연 보조제인 니코틴 패치와 껌입니다. 이러한 금연 보조제는 혈중 니코틴 농도를 유지해 흡연 욕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한 뒤 소변 검사를 통해 최종 금연 여부를 판단해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평소에는 10분 이내로 신규자 상담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새해에는 한 20분 이상 정도는 신규 상담자들이 오고 계세요. 하지만 담배를 끊은 후 사흘 정도가 지나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두통 등 금단 현상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1차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 중 7명꼴로 금연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흡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술자리는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제력이 떨어져 금연하기가 어려워질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약물 치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약효가 뇌에 작용을 해서 금단 증상을 줄이고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연 성공률을 거의 한 60%까지 높이는. 또한 담배를 피울 때 함께하는 기호식품을 피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아침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2도, 경남 거창은 영하 6.1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많고요. 짙은 안개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공기까지 탁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안개와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밤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3.6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는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절기 소환인 주말부터는 날이 부쩍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